열의 이동은 따로 없지? 자, 두 번째. 비열과 열팽창에서 계산 문제들이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던데.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질문 10번? 2번, 9번, 10번? 그 4번 보기를 잘 모르겠어요. 4번에 4번. 봐봐. 4번에 4번. 지금 요거 보세요. 그래프를 잘 보면 같은 온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2배 걸렸죠. 봐봐. 얘가 지금 A고 얘가 B잖아. 그러면은 A와 B에서 Q는 시간이 2배니까 1대2라고. 맞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는데 시간이 2배니까 열이 2배죠. 근데 지금 질량이 같다 그랬잖아. C는 모르겠고 M은 1대1이지. 온도 변화는 1대1이잖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열량과 비열이 비례 관계잖아요. 열을 2배나 때려 박았는데 질량과 온도 변화가 똑같다? 그렇다면 뭐가? 비열이 2배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B는 A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났다라는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B의 비열이 A보다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A가 비열이 더 크다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항상 요 문제, 지난주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중에 두 번째 타입이잖아요. 비례 반비례 관계. Q는 CM 델타 T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2개가 같은 거야, 항상. 항상 2개가 같을 때 남은 2개는 비례냐 반비례냐 따지는 문제라 그랬지. 여기서는 질량과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열량과 비열은 정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열량비가 1대2니까 비열비도 1대2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요런 보기 문항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잖아. 뭐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뭐가 크다. 헷갈릴 때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단순해. 뭐뭐보다를 지워버려. 자, A가 B보다 크다, A보다 B가 크다. A가 크다, B가 크다가 돼버린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몇 번? 10번? 자, 10번이 열평형 문제거든요. 열평형 문제는 저 표만 가지고 풀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낫습니다. 62도 100g인 금속 조각. 62도에 100g짜리 금속 조각. 그리고 10도에 10도씨 200g의 물에 넣었더니 온도가 열평형 된 곳이 12도더라죠. 맞지? 이렇게만 그리면 돼. 비례까지는 안 맞춰도 돼요. 그럼 봐봐. 금속의 비열 모르니까 C, 금속 질량 100, 금속의 온도 변화 50은 물의 비열 1, 물의 질량 200, 물의 온도 변화 2도와 같은 거잖아. 맞죠?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열평형식을 세워주면 돼요. 이러고 나서 뭐 하면 돼? 약분부터. 동그라미 2개씩 날리고 나면 50C는 4, C는 50분의 4, 0.08.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하면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가서 16번도 풀어줘야 되나? 16번 괜찮아? 16번 괜찮아요? 또 풀어줘야 되는 문제. 아까 니 한 2개 되더만. 2번? 2번 봐봐. 질량이 200g, M은 0.2kg이다. 그지? 자, 100칼로리의 열. Q는 0.1kcal. 5도에서 7도. 델타 T는 2도C. 비열은 하나. 맞죠?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뽑힌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Q는 CM 델타 T 적고 하나씩 넣는 거야. 0.1은 C 곱하기 0.2 곱하기 2. 자, 소수점 같이 날려주고. 그러면은 4C는 1, C는 0.25 끝. 오케이? 문제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량이 200g 해놓고 요거 적고 100kcal 열 해놓고 요거 적고 5도에서 7도 밑줄 긋고 요거 적고 물어보는 거 비열은 해? C는 물음표 딱 적고. 이 문제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풀면 어떻게 된다?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는 식으로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게 준비가 된다는 거야. 이 준비 작업을 거쳐주면 실수가 줄어. 알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치겠습니다. 자, 1번. 자, 은도금, 거울 말하는 거죠. 복사. 마개와 이중벽은 전도. 이중벽 사이의 진공은 대류. 그러니까 복사, 전도, 대류 순으로 적혀 있으면 됩니다. 자, 2번에 1번은 C와 같은 상태는 열평형 상태다. 그지? 자, 두 물체 A, B 사이의 열의 이동 방향은 A에서 B로, 고온인 A에서 저온인 B로, 아니면 그냥 A에서 B로 봐도 됩니다.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느려지고 혹은 점점 둔해지고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C가 되면 둘의 입자 운동은 같아진다 하면 됩니다. 3번. 자, 열량이 같고 질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가 제일 크려면 비열이 가장 작아야 하기 때문에 나.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나의 온도 변화는 다의 2배가 됩니다.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비열이 절반이라서 온도 변화는 2배가 되겠죠. 자, 열 팽창이 더 큰 것은 A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금속이 나와 같이 휘는 이유. 열 팽창은 금속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간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고,
바이메탈은 두 금속의 열 팽창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열 시 팽창률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라고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채점 애매하면 그냥 놔두면 선생님이 좀 이따 체크할게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열팽창 했잖아, 액체 열팽창. 진은? 앞에 있었어.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 했네. 자, 오늘은 13쪽. 빛.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행동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눈이다, 그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행동은 자, 광원이라 그래서 스스로 빛이 나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 교실 안에는 뭐가 광원이죠? 일단 우리 LED 등이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 컴퓨터 모니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LED 화면이나 LED 잔등부가 있겠죠? 생태계에는 또 뭐가 광원이 있을까요? 어떤 광원이 존재할까? 이제 자연에는 태양 같은 항성, 스스로 빛나는 별이 있고 또 생물 중에는 없나? 광원이? 반딧불하고 아귀, 우리가 아귀라고 하는 그 아구 있죠, 아구찜에 걔네들도 있고 오징어의 표면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발광 박테리아를 오징어가 몸에다 흡수해가지고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점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경우를 광원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물체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는 물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빛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빛의 경로.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게 기본이에요. 빛이라는 녀석은 광원에서부터 우리가 느끼는 눈까지 가장 짧은 최단 경로를 택하게 되고 이런 직진 때문에 우리는 빛의 부재, 직진하는 빛을 가로막게 되면 그 건너편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잖아. 맞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빛은 물체의 표면에서 되돌아 나오는 반사, 물질을 지나갈 때 속력의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굴절 등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여기를 배울 거지. 그러면 반사 이야기가 나오면 거울 이야기가 나올 거고 굴절 이야기가 나오면 렌즈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사에 대해서 배울게요.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되돌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반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가지는 규칙성은 직진성 역시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짧은 최단거리를 택하는 게 직선이죠. 맞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잔잔한 호숫가 반대편에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응? 우리는 호수 요쪽에 서서 호수에 비친 가로등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응? 그럼 이 빛의 경로는 어떤 경로를 택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광원에서 반사되는 호수와 내 눈 사이에 가장 최단거리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요 눈의 위치를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리고 광원에서 눈까지 가장 짧은 직선을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딱 대칭이 되겠죠. 맞지? 이렇게 빛이 진행할 때 빛이 반사되는 지점에 가상의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이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들어오는 빛의 경로와 법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쪽 각을 입사각, 반사돼 나가는 빛과 법선 사이의 이쪽 각을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 각이랑 요 각은 막국지각이죠. 맞지? 이 각이랑 요 각은 서로 대칭이죠. 따라서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우리는 반사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무슨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대체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면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예외가 없는 규칙성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법칙에 따라서 빛이 반사가 되는데, 그 반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심화해요. 정반사라는 것은 표면에 울퉁불퉁함이 없이 완전히 매끈하게 만들어진 그런 표면에서 빛이 반사될 때를 우리는 정반사라고 합니다. 표면이 아주 매끈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란하게 입사된 빛은 표면이 매끈하니까 법선도 나란하겠죠. 맞지? 그러면 반사돼 나가는 빛도 어떻게 나간다? 나란하게 그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 요 물체의 끝에서 이렇게 빛이 나간다고 할 때, 요 빛은 반사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반사될 거고, 이 빛은 반사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반사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줄과 요 줄을 이어서는 여기서는 만나지 않잖아. 맞지? 근데 어디서 만난다? 이 빛의 연장선. 이 빛의 연장선인 여기에 교점이 생겼죠. 뒤쪽에. 맞지?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마치 가상의 물체가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빛이 진행한 거잖아요. 맞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모습을 우리는 한글로는 사실은 한자어겠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즉, 정반사는 매끈한 표면이기 때문에 비쳐 보이는 모습, 상이 맺힌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교실에도 봐봐. 저기 이제 유리창에 여러분들 모습 살짝 비쳐 보이잖아요. 맞지? 유리 표면에서는 모습이 비쳐 보이잖아. 근데 왜 칠판에는, 벽지에는 안 비쳐 보이죠, 우리 모습이? 유리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빛이 나란하게 잘 반사되는 특징, 상이 맺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벽지나 칠판은 우리 눈에 잘 안 느껴지지만 표면이 어떻다?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요철이 있다는 거지. 이런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는 설사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요 지점은 표면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요 지점은 표면이 요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요 지점은 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빛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 나가고, 여기로 들어온 빛은 여기가 법선일 테니까 빛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로 들어온 빛은 법선이 여기니까 이렇게 나가겠지. 각각 제각기 빛이 와서 부딪히는 위치마다 흩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 나갈 거 아니야. 맞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상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반사되는 얘네들을 우리는 난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뭐는 성립된다?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가 항상 같게 나온다는 반사법칙은 둘 다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좀 할게요. 자, 평면 거울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울이 평면 거울이라, 그죠? 어떤 특징이 있죠? 거울 속의 모습과 여러분 실제 우리 모습은 똑같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물체의 크기와 거울 속에 비쳐 보이는 상의 크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현재 우리 중등교과에서는 상을 작도하는 거를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상이 잡히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자, 요게 우리 거울 표면이라고 할 때, 여기에 요런 어떤 물체가 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광축이라 그러거든요. 기본 우리 물체가 있는 바닥을. 광축에 나란하게 빛이 하나가 들어가고, 빛 하나는 요 점 있지. 우리 거울과 광축이 만나는 점 F로. 점 F로 빛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과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그대로 반사돼 나오겠죠. 맞지? 거울 표면으로 들어간 빛은 요렇게 빛이 반사돼 나올 거 아니야. 반사 법칙에 따라. 맞지? 상이 맺히는 곳은 이 빛의 경로가 만나는 곳에서 상이 맺힌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쪽에서는 못 만나잖아. 맞죠? 그럼 어디가 만난다? 요 반사 경로가 이 반사 경로가 만나는 여기가 만나죠. 여기에 마치 물체가 있는 것처럼 잡혀서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빛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보이는 얘를 뭐라 그런다? 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상을 작도하고 나니까 뭐도 같아진다?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도 어떻다? 똑같은 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평면 거울은 보통 어디에 쓰이죠? 응? 그냥 욕실. 그 다음에 신발장에 보면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라고. 그리고 자동차에는 이 평면 거울이 어느 게 평면 거울이게? 앞좌석 위에. 우리. 실내 후면경. 차 운전석에서 뒤쪽을 바라보는 거울 중에 실내에 있는 거울 있잖아. 얘는 평면 거울이냐. 요즘은 카메라로 많이 대체가 되더라고. 좌우가, 그리고 잔망경. 잠수함이나 전차나 장갑차 이런 데서 물 밖을, 탱크 바깥의 광경을 찍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는 거 있잖아. 뭔지 알겠어? 여기에 거울 있고 여기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와서 우리 밑에서 위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있지. 물론 요즘은 여기에 거울 대신에 프리즘을 더 많이 씁니다. 직각 반사 프리즘을.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가 되어 있는 거를 잔망경이라 그러죠. 또 여기서 특징 하나. 우리 전신 거울 있지, 전신 거울. 가끔씩 이거는 학교에서 물어보기도 해서 그냥 답을 외워두세요. 전신 거울에 정확한 높이에다가 거울을 매달 수만 있다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면 자기 키의 절반이면 돼요, 사실은. 의외로 작지 않냐? 왜 이렇게 되냐면 봐봐. 그냥 대충 그릴게요. 봐봐. 내 눈에서 거울 속 상의 발을 본다는 건 사실은 여기서 반사된 내 발을 보는 거죠. 맞지? 상의 머리끝을 본다는 거는 여기서 반사된 내 머리끝을 보는 거잖아.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선을 긋고
눈에다 선을 그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지. 맞지? 필요한 거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울 딱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 맞지? 요만큼만 거울이 있으면 다 비춰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 내 키의 절반만 있으면 다 비춰볼 수는 있다. 오케이? 평면 거울. 평면 거울인데 평면 거울로 우리 전신 거울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정확한 높이에다가 매달 수 있으면 내 키의 절반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키가 거울 속에 있는 상의 키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크기 그대로 나온다라는 게 평면 거울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말고 두 번째 구면 거울이라 그래서요. 거울의 표면이 공의 일부분처럼 안으로 오목 들어가 있거나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울을 우리는 구면 거울이라 그래요. 그 중에 오목 거울은 우리가 수렴형 거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렌즈하고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목 거울은 거울의 가운데의 두께가 바깥쪽보다 얇은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거울을 오목 거울이라고 하고요. 이 오목 거울의 특징은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들이 거울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어디에 초점, F라고 하는 초점의 빛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 부른다? 초점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 빛이 모이는데 이 거울, 구면 거울의 특징은 거울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 그 비춰 보이는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거울은, 이런 수렴형 거울인 오목 거울은 여기 점 O에서 F까지, 그리고 F에서 EF까지, EF 바깥으로 해서 총 3군데의 상이 다르게 만들어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F상과 EF 위치에도 상이 따로 생기게 돼 있긴 해. 근데 중학교에서는 보통은 1번과 3번을 가리키거나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상이 맺히는 모양이. 어떤 상이 맺히느냐? 1번, 초점보다 거울에 가까이에 물체가 있는 경우잖아요. 맞지? 이런 여기를 뭐라 그러냐? 매우 물체 위치가 1번 매우 가까운 거. 그러니까 거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는 확대가 되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깁니다.
사실은 거울 뒤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허상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여기는 어떤 상이 생기느냐? 크게 보이기는 하는데 뒤집어진 채로 크게 보여요. 이거 저기 그 롯데월드 옆에 보면 저 동해선 오시리아역에 거기 부산국립학생과학관 있거든요. 거기 거울박람회 있더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데서는 내 모습이 비쳐 보이는데 상하도 뒤집어져 있고 더 크게 보여요. 3번, 거울에서 매우 먼 위치에서는 어떻게? 축소되고 뒤집어진 상이 생깁니다. 참고로 여기는 여기 2번과 3번 사이죠. 여기는 같은 크기인데 뒤집어진 상이 생기고요. 여기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5가지인데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 네, 안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 물체를 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란하게 간 빛은 요 초점을 향해서 반사가 되고 거울 표면으로 간 빛은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거든. 반사법칙에 따라. 문제는 여기 거울에서 반사돼서 초점을 지나가는 빛과 요 거울 중심에서 반사돼서 지나가는 빛이 평행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든 여기든 상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초점상에서는. 그리고 초점 2배 상에서는 딱 같은 크기의 뒤집어진 모습이 비쳐 보여요. 오케이? 오목거울은 어디에 쓸까요, 그러면? 우리 오목거울 쓰는 곳. 이건 렌즈인데요. 야, 너 눈앞에 안경 거울 붙이고 다니면 보여, 안 보여? 오목 거울을 쓰는 곳은 자, 첫 번째, 의료용. 치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들. 여기 머리띠에 동그란 거 매달려 있잖아요. 요게 오목 거울입니다.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등대나 우리 차에서는 헤드라이트, 손전등. 뭐냐면 봐봐.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인다라는 말은 초점에 전구를 놔두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뒤로 나간 빛은 한쪽으로 나란하게 쫙 뻗어가겠지. 그래서 우리 탐조등, 등대, 혹은 저기 뭐 교도소나 그런 거 영화 나오면 누구 탈옥하면 어떻게? 헬기나 이런 데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잖아. 빛 모아서 쭉 앞으로 가는 거. 그런 거울들이 전부 다 오목 거울이에요. 또 성화체 화경.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할 때, 저기 그리스 아테네 아폴론 신전에서 신전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뒷산 올라가가지고 둥그런 오목거울 켜놓고 거기서 태양빛을 모아서 뭐 한다? 성화에다가 불 붙인단 말이야. 왜? 아폴론 태양의 신이자 운동의 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줄 때
그 말린 나뭇가지 속에 태양마차의 불꽃을 숨겨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 준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신화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성화봉송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축제로. 그 태양빛을 모아서 불을 붙일 때 쓰는 채화경, 이런 것들이 다 오목거울이다. 응?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죠. 그렇다면 반대인 발산형 거울인 볼록 거울의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한 거울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운데 딱 정확하게 들어온 빛은 그대로 반사돼 나가는데 요렇게 중심에서 벗어나서 들어오는 빛들은 어떻게 된다? 마치 요 뒤쪽에 있는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이 거울은 특징이 물체의 위치에 따라 크기가 바뀌긴 하지만 물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축소가 된 똑바른 상이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작아지고 같은 방향 그대로 유지되는 상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면 천장에 이렇게 동그란 거울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국도의 커브길, 아파트 주차장이나 시골길, 산길 이런 데 커브길 딱 길 꺾이는 데 보면 동그란 거울 매달려 있잖아요. 커다란 거. 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뭐라고 볼 수 있게. 그리고 자동차, 특히 대형 차량의 측면 거울. 차 옆에, 유리창 옆에 달려있는 거울들 있잖아. 끼어들게 할 때 쓰는 거울. 자, 이 거울에는 특히 문장이 적혀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물체는 실제로 더 가까운 데 위치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특히 버스나 그 봉고차 있죠. 승합차. 거기 적혀 있습니다. 왜? 볼록 거울이니까 넓은 시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보안이나 안전용 거울에 쓰고 자동차 측면 거울에 쓰는데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게 보일 거 아니야, 실제보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서 실제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문이 적혀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이거 필기하고, 자, 굴절이란 자, 빛은 그 빛이 지나가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 매질에 따라 그 빛의 속력의 차이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 매질의 경계에서
좀 더 느린 쪽으로 꺾이게 되는데 그걸 굴절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우리 광속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공기에서의 속력은 진공보다 실제로 약간 느려요. 근데 그 차이가 0.1% 1% 차이가 채 안 나긴 해. 그래서 우리가 중급까지는 사실 갖다 놓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어떻다? 더 점점 느려져요. 즉 무슨 소리냐? 요 밑에가 물이고 요 위에가 공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일단 덕선은 동일하게 그려놓고 그 빛의 일부분은 다시 공기 쪽으로 반사돼 나가요. 여기는 반사니까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원래 이 빛의 예상 경로는 요 직선이잖아. 점선. 이 점선대로 가야 빛이 직진하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그런데 아까 어느 쪽으로 휜다 그랬다? 빛의 속도가 더 느린 쪽에 가깝게 휜다. 자, 공기와 물을 비교하면 공기의 속력이 더 빠르잖아. 그럼 여기서 빛의 진행 경로는 약간 물 쪽으로 더 깊게 꺾여서 들어간다. 여기를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여기가 아까 말한 입사각이었다. 지금 어떻게 된다?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입사각의 크기보다 굴절각의 크기가 더 크겠지. 입사각이.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겠죠. 즉 빠른 쪽의 각도가 크고 느린 쪽의 각도가 작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고등학교 가서 굴절 배울 때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굴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여름 방학이 코앞이고 여러분들 이제 피서를 가겠죠? 응? 아마 경험해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학교에서 생존 수영 갔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느 수영장 갔었냐 너희들은? 아이올림픽. 그러니까 유소년 전용 풀장만 있는 수영장이 있고 성인용 풀장이 같이 있는 수영장도 있잖아요. 근데 생존 수영을 가보면 나도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그런 애들이 나오던데 그 성인용 풀장 못 쓰게 하잖아요. 유아용 풀장만 쓰게 하잖아요. 근데 한 5, 6학년쯤 되면 애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졌다고 그 어른용 풀장 가보고 싶다라는 놈들이 생겨나죠. 왜? 밖에서 보면 어른용 풀장이 뭐 깊이 2m 적혀 있는데 2m로 안 보이잖아. 얕아 보이잖아.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계곡 가면 더 심합니다, 이거. 물이 맑을수록 더 그렇게 보여요. 밖에서 보면 웅덩이에 물이 깊어 보인다, 얕아 보인다.
얕아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얕다고 풍덩 뛰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바닥에 발이 안 닿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 실제 바닥이 있잖아. 그럼 실제 바닥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서 일부는 이렇게 반사되고 일부는 약간 이렇게 굴절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반사되겠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바깥에서는 어디가 바닥으로 보이냐면 여기가 바닥이 보여요. 물론 이거보다는 간격이 차이가 좀 더 적게 나겠죠. 비율적으로. 그런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더 얕은 깊이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 발이 안 닿아서 막 허우적대겠죠. 그래서 반드시 튜브나 부력 보조복을 반드시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찔함이나 혹은 신기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굴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네. 자,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 굴절의 현상을 가장 잘 만드는 게 렌즈입니다. 보통 우리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운 볼록 렌즈가 있고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얇은 오목 렌즈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재질이 유리나 플라스틱이잖아요. 알이. 공기보다 느리단 말이야, 빛의 속력이. 그래서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간 빛이 가운데가 더 느리기 때문에 한 점에서 모이는 수렴형 볼록 렌즈가 있고 나란하게 들어온 빛을 퍼뜨려주는 발산형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가 볼록이게 오목이게. 보통 우리 학생들이 많이 끼는 렌즈는 오목 렌즈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오목 렌즈고요. 보통 이제 근시들이 끼는데, 자 수렴형이니까 아까 무슨 거울이 수렴형이었게? 오목 거울이 수렴형이에요. 발산형은 무슨 거울? 얘가 볼록 거울이에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같이 쓰냐? 만들어지는 상이 똑같습니다. 볼록 렌즈, 오목 거울은 기본적으로 가까울 때, 요 초점을 F라고 할 때 같은 거리, 2배 거리, 3배 거리 이상, 2배 이상을 잡아서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가까울 때는 똑바른 모양, 확대된 모습이 나타나고 멀 때는 확대가 된 뒤집힌 모습이 나타나고 매우 멀 때는 축소가 된 뒤집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목렌즈 발산형은 거리에 상관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 비친다? 축소가 된 똑바른 상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일단 요거 필기해봐. 요거 필기 끝나면 우리 굴절이랑 어떻게 잡히는 건지 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사람의 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 있고요. 우리 사람의 눈 앞쪽에는 수정체라는 요런 렌즈가 있고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근육인 선모체라는 근육이 수정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수정체와 선모체가 이렇게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우리 눈동자에 해당하는 홍채라는 조리개가 나오고 요 앞을 우리는 각막이라는 막이 이 앞을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보호벽으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사람 눈이란 말이야. 요 뒤에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밖에서 들어온 빛이 이제 굴절이 돼서 여기 망막에 딱 상이 맺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은 요 수정체 있죠, 수정체.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보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그 초점 맞추는 거, 우리 카메라는 렌즈가 여러 장이 간격을 조절해서 맞추는 반면에 사람은 온전히 수정체 하나의 두께로 컨트롤하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이 선모체가 수정체를 쫙 잡아당겨서 볼록하게 두껍게 만들어서 가까운 걸 보고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이 근육이 힘이 풀어져서 수정체를 얇게 해서 멀리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은 평소 가까이에 있는 걸 많이 보고 살아요? 멀리 있는 걸 많이 보고 살아요?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채로 사는 거야. 특히 성장기인데 여러분들.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얇아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굳어서. 그러면 어떻게 너무 두꺼워지면 이 상이 망막보다 앞쪽에 여기에 상이 맺힌다고. 그럼 얘를 뒤로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지? 그 앞에 지금 앞에 적어지는 뭐? 그 첫 번째 오목렌즈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목렌즈 이게 오목렌즈, 이게 볼록렌즈. 오목 거울이 오목 거울이 볼록렌즈 오목 거울. 그러니까 상의 모양이 같다고. 봐봐. 볼록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여기 한 점에 모였죠. 맞지? 오목 거울도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이 한 점에 모인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이 앞에 맺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 우리 눈앞에 오목렌즈를 낀다는 거죠. 오목렌즈를 적당히 껴주면 이 빛이 어떻게 퍼지면서 눈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두꺼워진 수정체가 빛을 꺾더라도 어디에 가서 다시 망막에 정확하게 가서 상이 맺히게 되는 거야.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추기 전에 우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턱대 보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쳐다보면 저기 그 기계 안쪽에 보면 저기 잔디바디에 그 통나무집이 하나 서 있거나 열기구가 하나 둥실 떠 있잖아요. 그 그림 보이잖아. 그러고는 띡디디디디디디디딕 하면서 뭐 거리가 맞추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리 눈이 얼마나 굴절을 맞춰야 되는지를 재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 너무 가까이에 있는 물체만 보이고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눈을 근시라 그러는데, 이 근시의 교정을 위해서 쓰는 렌즈가 여기 가는구나. 얘가 근시 교정용이에요. 대신에 선생님도 눈이 이제 조금씩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경을 뭘 쓰시죠? 돋보기 안경 쓰시지. 왜 돋보기를 끼시냐면 그분들은 이 근육의 힘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수정체가 원하는 만큼 두꺼워진다, 두꺼워지지 못한다? 두꺼워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가 너무 얇게 되니까 상이 망막 뒤쪽까지 가야 맺히는 위치가 잡힌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아까 우리 근시와 반대로 앞에 미리 볼록 렌즈를 하나 더 끼워줌으로써 상의 위치를 망막에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눈을 우리는 원시 혹은 노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의 굴절 이상을 맞춰서 쓰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과제가 양이 좀 작단 말이야. 요 눈 파트가 문제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여기 거울과 렌즈 해봐야 11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2번 거울과 렌즈가 앞에 있거든. 지금 남은 시간에 요 거울과 렌즈 11문제 빨리 풀어보고요. 요 프린트 하나를 내줄 테니까 요거 과제입니다. 알겠지? 지금 거울과 렌즈를 여기서 빨리 풀고 매기고 요거 과제입니다. 자, 빨리 푸세요.